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발표를 해드릴 거는 이제 이제 물론 선생님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도 있고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안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약간의 홍보고, 듣고 계시거나 들을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 더 잘 강의를 듣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성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그런 분석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선생님 커리큘럼 분석을 하고 이제 러닝 트랜스퍼라는 게 배운 거를 어떻게 점수로 연결을 시키냐에 대한 방법론이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실제로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3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그런 방식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숫자가 5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수험생활을 나타내는 숫자 5개를 제가 임의로 그냥 뽑아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전교 60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특별반이라는데 거의 마지막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내내 거의 3등급? 뭐 이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고3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외국어가 49점이 나오는, 그리고 36은 제가 대학 수시 7대의 경쟁률이에요. 36대 1. 그리고 70은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인터넷 강의 개수입니다. 물론 이거는 수험생활 중에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뭐 최진기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일한 적이 있고, 뭐 김기훈 선생님 답변조교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모니터링 같은 개념으로 들은 것도 있어요. 입시환경, 원래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가 최인호 선생님께서 직접 좀 집어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계열 분리가 됐잖아요. 일단 난이도별 분리가 아니라 계열별로 결과적으로 계열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이도차 분리가 아니라 뭐 A형은 이과나 예체능, 그리고 B형은 문과나 예체능 상위권인데 응시자가 15만 45만처럼 갈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등급 숫자가 감소를 해요. 물론 2등급 숫자도 감소를 할 테고, 평균적으로 6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만 4천 명에서 8만 8천 명으로 줄어드는데, 6천 명이면 스카이 인문계 한 학년 수시 정시 합친 인원 정도가 될 거예요. 결론은 그만큼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시 최저 등급이나 우선 선발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수학이나 영어보다 이제 국어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수학은 원래 계열 분리가 돼 있었고, 영어는 90% 이상이 B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B형으로 더 많이 몰릴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국어는 정말 문이과가 수학처럼 극명하게 나뉠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 등급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거고, 그리고 내년 재수생이 지금 예상되는 수치로는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 1등급 꽉 채우고 1, 2등급 꽉 채우고 남겠죠? 물론 그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양주 메가스터디인가? 기숙학원이 오늘부터 선행반이 개강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향력이 증대가 됐는데, 만점자 1% 정책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1% 정책가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1등급을 갈라야 되는 숫자는 줄어들고 1% 정책 폐지하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이제까지 계속 쉬워서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핵심적인 커리큘럼은 나와 있는 이 3가지 강좌입니다. 비문학, 문학-종합, 그리고 작문, 협법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현대시, 고전시가 따로 나와 있는 계열별 개념 강좌인데요. 물론 지금 주니어를 듣고 계시는 분이 사전조사 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나 주니어를 괜히 들었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니어를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니어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세부적인 개념 강좌를 해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장문 문법 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기간이 잘려 있는데 4월, 5월 이때쯤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반드시 완강을 하고 들어가셔야 5문제 나오는 문법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3점짜리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국문법이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완성편이나 파이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셔서 취사 선택에 가까운데, 보통 언어 같은 약간 사고력에 관련된 과목들은 3개월 정도, 강의를 들은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강의 듣기 전에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에 시험 못 쳐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6월 달에 시험을 잘 쳤는데 여름방학 때 EBS만 보다가 9월 달에 성적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약간 고려를 하신다면 완성편이나 파이널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선생님 강의 중에 이걸 다 들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론 다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술을 하실 거면 언어 강의, 국어 강의 자체에 많은 투자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학 종합편이랑 뭐 현대시,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니어나 문학 종합편이랑 뭐 현대시, 고전시가 뭐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완전 다 쪼개져서 나오는 강의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니어랑 뭐 종합 강의랑 개별 강의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 유형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다뤄주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이론에 있어서는 종합 강의나 개별 강좌의 차이가 없고, 개별 강좌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예시문항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주니어나 문학 종합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전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문제 유형을 다뤄주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니어나 종합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취사 선택을 하라는 거지, 이걸 다 듣지는 마시되, 장문 문법 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걸 화독작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문법이 독서라는 과목에 포함이 되는 거라서 화독작이라고 부르는데, 화독작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잠깐 붕 뜨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빠르게 문법 이론을 정리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과정,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는데 혹은 시행착오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활용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5단계를 거칩니다. 보통은 그냥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 한번 하고 이 정도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단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한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 해당하는데, 모의고사 한 해분 시간 재서 다 푸시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 스타일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시험 전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기억 정도는 있으셔야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설명을 했지, 이렇게 풀었지를 계속 실제 문제들이랑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습 같은 경우는 미리 문제를 풀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가 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주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푸시면 되고, 이전 내용을 되새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론을 숙달하고 숙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해야 주관이 개입되는 걸 바로 잡을 수 있고 문제풀이를 단계별로 숙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수강 단계에서는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자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생님께서 간혹 강의를 여러 번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0분 듣고 나중에 뭐 한 3, 40분 끊어서 쭉 듣고 복습 제대로 안 하고 다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까먹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교재를 보면서 눈으로 하는 복습으로는 약간 지겹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습의 방식을 달리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다시 들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인강이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공부해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들으시되 절대 일시정지 하지 마세요. 뭐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강의의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나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일시정지 하지 마시고 현장 강의 듣듯이 꼭 들으시고,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강을 고1 때부터 들었어요. 김규훈 선생님이 천일문이 처음 나왔을 때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강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신승범 선생님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는 거의 다 2배속으로 들었는데, 여기 분들 중에 웬만해서는 배속을 하지 마시고, 배속을 하더라도 1.4배속 이상으로는 안 하시는 게 기억을 하거나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에 목매지 마시고, 올해 교재를 보니까 필기가 다 포함이 돼서 교재가 나와 있던데 그래도 필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교재에다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빠르게 하시되 선생님 목소리 자체에 집중을 하셔야 복습할 때 기억이 더 잘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것보다 듣거나 보는 게 기억이 오래가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약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그 모습 자체에 집중을 하시고, 필기는 그냥 모니터만 보면서 빠르게 하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필기를 다시 옮기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보통 멘토링해서 사전 설문지를 제가 항상 100%다 받아서 읽어보는데, 그럴 때 항상 맨날 나오는 질문이 한강 듣는데 2시간 반, 3시간씩 걸려요. 필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는데 그거는 쓰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이해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일시정지하고 그러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하시는 속도에 맞출 수 있게끔 이해력을 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실제 시험 가서 저는 쓰는 게 느려서 시험 시간 더 주세요 이럴 건 아니니까. 국영수 강의 자체는 머릿속에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담는 것이 주요한 강의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거나 배속을 해서 말이 씹히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강의 수강 때 유의해 달라고 말했던 부분 꼭 잘 지켜주시고, 1차 복습은 연습장에 써놓은 강의 필기를 교재에 옮기시는 작업인데,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필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롤플레잉 뭐 이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복습의 효과가 오래 갈 거예요. 그럼 강의를 반복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외우려고 강의 듣는 거 아니고 본인의 사고 과정 자체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무조건적인 반복이 아닌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뒷부분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복습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반복을 하시더라도. 2차 복습은 이제 개별적인 뭐 종합 강의가 됐던 영역별 강의가 됐건 강의를 듣고 나면 어쨌든 국어는 기출문제가 전부이신 것 정도는 아실 테고 기출문제 조속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글로 옮기세요. 뒷부분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 할 때 이런 문제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지문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주시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기출문제를 보고 뭐 잘 몰라서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선생님의 사고과정과 여러분의 사고과정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을 하고 그것이 곧 약점 체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파악하고 적용 과정 자체를 숙달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연습할 때 시간을 재야 되는지 안 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간혹 있는데요. 2등급 이상이신 분들은 한 지문 5분 정도 혹은 4분 30초 정도를 시간을 재고 풀고 나서 분석을 하시고요.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을 고려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맞겠다 생각하고 적용을 올바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하면서 단계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그거 자체가 연습이 되고 숙달이 돼서 속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시간만 당기게 되면 비문학 내용일치 같은 문제에서 최근 추세는 여러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선택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속도만 무작정 올리게 되면 지문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고려하지 말고 푸시는 게 좋아요. 재정리는 이론과 대조를 하면서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론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풀었나? 그리고 지문을 꼼꼼하게 다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뭐 단락별, 문단별, 심지어 문장별까지 뭐 동의어, 뭐 지문 구조, 전체 글의 구조, 어떤 식으로 선택지에서 지문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 분석하시고 선택지 노트를 만드실 분들은 만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지 노트를 안 만들었고 그냥 기출문제집에 형광펜으로 표시만 해놓고 옆에다 메모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쓰는 속도, 필자가 별로 안 좋아서 써봤자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독서를 따로 하시는 것도 맞지만 독서를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모르는 단어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논술에 있어서 이해력이나 표현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 동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어려운 말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리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국어 어휘력도 증가를 하셔야 지문 이해를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지 노트에 많이 시간이 걸리시면 저처럼 문제를 다시 풀 시간적 여유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지만 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노트를 따로 정리하는 게 기출문제를 통으로 다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러나 교재에 따로 표시해두고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다시 보는 게 중요하지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린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제시해드릴 문제는 문학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정답률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이제 현대소설 20번 문제 그리고 비문학 23번, 비문학 31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인쇄를 해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를 처음부터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부터 보라고. 그렇죠? 문제 보고 선택지 분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17번 같은 경우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서술상 특징이 나왔을 때 답이 절대 안 되는 것,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번이나 3번 그리고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 1번 같은 경우는 인물들의 다양한 특징, 거의 소설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분열된 의식과 같은 경우는 1인칭 지점인데 지문에는 대화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되 제가 옆에 위에 A, B라고 갈라놓은 거는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앞부분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두 부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있죠. 쉼표 지문에 있잖아요.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판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비중 감각을 두고 지문을 목적성 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참고하여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힌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보기에서 답이 있는 건데 제가 화살 표시 다 해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에서 답은 이거, 1에서 답은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는 생각들을 손으로 다 옮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시는 성적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되고요. 3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처음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반영론적 관점인데 그쵸?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하시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1, 3, 4는 내재적이고 2번 같은 경우는 효용론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하셔야 한 문제를 풀어도 5문제 푸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개념들을 빠짐없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9번 같은 문제는 다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인데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당연히 주제 찾는 문제고, 그리고 윗글로 미루어볼 때 포포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포포가 중심 화제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23번의 경우 윗글의 기역 디귿과 보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윗글이 더 중요하겠죠. 평가 문제를 보시면 보기와 윗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24번은 뭐 이 문제니까 됐고, 지문을 읽으면서 첫 문장을 봤더니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했더니 읽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건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의 문제이고, 그래서 차이점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저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 그림 자체는 그림이랑 PPT 슬라이드는 다 그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면 귀납을 이용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적 신뢰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한 거는 그냥 보자마자 아 통념이구나 이런 식으로 최근 비문학 그리고 이론이 잘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은 특정한 하나의 유형으로 지문 구조가 정리가 안 된다 이거거든요. 최근 비문학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구조로 전개가 될 것인지를 문장마다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 포포가 나오죠. 포포는 귀납이 아닌 연역으로 하는 거다. 그럼 포포는 연역인데 그 연역 중에 개념 중심 화제가 나왔으니 그 핵심적인 속성을 파악하시면 반증 사례가 되겠죠. 이것까지만 해도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21번에서 답 5번 바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포포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5번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해놓은 것처럼 비문학도 어디서 어떻게 정답의 근거를 끌어갔는지를 다 표시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화학 지문이나 물리 지문이 나오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문 나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었다가 1년 수능인가요? 그때 뭐 실제 경제 이론과는 약간 다른 채권인가? 그 지문이 나와서 경제학 교수들은 틀렸다 그랬는데 평가원에서는 틀릴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문 자체에서 정답을 끌어오시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좀 복잡한데 이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고 31번 문제가 오답률이 50%로 가장 높았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처음에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지문과 선택지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문맥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특히나 그 지문 자체가 과학 지문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 29번을 먼저 보시면 선택지 1, 2, 3, 4, 5 주어부를 먼저 보시면 이상기체, 실제기체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문 전체가 이 둘의 차이점을 묻겠거니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로 다 그 차이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뒷부분에 그리고 과학 지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중요한 게 상대적인 서술어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식의 서술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두시고, 이건 그냥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고 여러분들만의 표시하는 방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30번 기읍과 니은을 읽으면서, 그런데 기읍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니은이
이 사람의 상태 방정식인데 당연히 이것도 두 개를 물었으니까 지문 전체 구조가 29번 문제를 통해서 차이점을 묻는 대조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도 당연히 대조가 될 테고 그 대조의 내용이 다른 것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3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인데 이 문제는 윗글도 봐야 되고 보기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답의 근거는 다 윗글에 있고 보기에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는 과정인데 잠깐 보시면 지문의 내용은 이상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반발력과 인력으로 존재한다 인데 때문에 1번 보시면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 B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압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반발력이 줄어드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P1과 P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라고 했는데 A가 부피가 더 작다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듯이 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것은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발력, 인력, 뭐뭐보다 선택지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라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앞뒤가 바뀌어서 선택지로 나왔죠.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지문까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들고 계신 프린트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보신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커리큘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번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습 같은 경우는 한강 하실 때마다 하는데 예를 들어 2차 적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글쓰기 이론, 지문 이론 그리고 문제 유형 이론까지는 들으시고 나서 기출문제 적용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많이 걸리는 학생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 사이클을 한번 다 보는데 그리고 적게 걸리는 학생은 3일 정도면 하더라고요. 1, 2, 3, 4, 5를 다 보셔서 선택지 개념 중에 본인이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문학 강의를 보시면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출문제 선택지를 분석하시면서 계속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메모를 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부 오신 멘티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